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향한 징계일을 하루 앞둔 오늘 법무부의 감찰위가 긴급 열립니다. 감찰위원들은 많은 조간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일을 소집한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감찰위의 결론은 무엇이 될지 잠시 후에 열리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 배제 효력 정지에 대한 결론을 법원이 빠르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오늘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장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속보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법무부의 감찰위가 긴급 개최됩니다. 감찰위원 중 상당수는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지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감찰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통 있어도 낡은 것과 결별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검찰에게 굴복을 종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공 후사를 언급한 건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국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답은 무엇일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유죄 전두환 이번에도 사죄는 없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선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무기징역 받고 23년 만에 또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요. 결국 사과를 하지 않아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이든식의 파격 인사. 백악관의 입 모두 다 여성. 바이든의 백악관 공보팀 수석부 대변인부터 쭉쭉쭉쭉 공보국장. 공보팀의 고위직 7명이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에는 흑인, 라틴계, 동성애자도 섞여 있습니다. 바이든식의 파격 인사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비틀스의 신화를 따라간다. BTS 앨범 5장이 연속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비틀스 따라간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앨범으로 빌보드 정상을 정복한 BTS 신화 어디까지 쓰여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입이자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기.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추 장관에게 이른바 한발 물러서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의 고위급 간부들도 추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결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공반 사퇴의 필요성을 건의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답변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빵 발언으로 소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 어떤 발언, 어떤 빵 발언일까요? 잠시 후에 빵 논란 전해드립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집니다. 일단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 도중에 법무부의 긴급 감찰위가 소집돼서 그 결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열렸던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도 이르면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징계위의 결론 뻔하다? 과연 징계위, 내일 징계위를 향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중요한 변수가 될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이 법무부의 감찰위 그 기류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추 장관에게 반기드나.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취재 기사에 따르면 감찰위가 전체 11명 중에 최소 6명이 감찰위 소집 필요성에 대해서 응했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1명, 법학교수 2명, 대학교수 3명, 최소 6명.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최소 인원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기류인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그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거고요.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입니다. 30분 뒤 법무부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엽니다.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적법성,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법하냐라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기류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위법이다라는 입장문을 낼 가능성도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권고할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에 오늘 이 감찰위의 어떤 결론이 상당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런데 일단 이재명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좀 한번 현장 분위기랄까요? 전해주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 감찰위가 긴급 열리게 된 거죠? 이 감찰위가 어쨌든 지난주, 그러니까 2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소집이 예정돼 있었다가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이후로 연기되자 외부 감찰위원들이 오히려 감찰위를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부 감찰위원,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리고 뭐 대학 교수, 법학교수 출신 6명 정도가 지금 감찰위에 출석한다는 건데 이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만큼 그만큼 감찰 입장에서는 지금 감찰위가 이번 윤 총장의 어떤 징계 청구,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이 위법하다 이렇게 성명을 내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전에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의 경우 감찰일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달 초에 추미애 장관이 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꿉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요 감찰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감찰의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을 진행했고 징계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찰의 입장에서는 감찰위가 허수아비 됐다. 또 결국 감찰위가 패싱당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외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반영돼서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제 결론이 난다면 과반수장에 참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 총장의 감찰 청구 자체가 그러니까 징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 사실 그런 이제 성명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감찰위의 감찰 이 의결 자체는 권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뭐 내일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이 절차적 문제가 만약에 본안소송을 가서 징계위 징계 결과가 뭐 해임을 나더라도 감찰위의 감찰위가 감찰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나면 사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징계위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 감찰위의 감찰 결과, 회의 결과가 긴급 뉴스 속보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속보가 나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감찰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 장관에게 위법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일종의 권고 형식의 결론일 텐데 이게 내일 열린 징계위에 어떤 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성격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일 징계위가 열릴 텐데 오늘 감찰위가 그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도 징계위원회는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두 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에 대한 신청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법원도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근데 검사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중립적이다 객관이다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 자체는 사실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결정이 뭐가 나오면 사실 이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사 징계위원회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좀 약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은 추미애 장관이 목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이란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위해서는 마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검사들 한 100%가 직무배제하면 안 된다. 재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고검장, 검사장, 심지어 대검의 총장 권한 대행마저도 그냥 정말로 제거해달라고 아주 읍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 과정도 보면 자기를 따르는 몇몇 검사,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감찰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랄지 아니면 심지어 감찰팀에 있는 검사들조차도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을 따르는 몇몇 검사밖에 없어요. 그럼 만에 하나 정말 해임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나 검찰, 검사나 직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인정하겠어요? 자기들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본인의 권위와 장관으로서 어떤 정당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도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고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 후폭풍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오늘 그만큼 중요한 두 가지의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찰위의 감찰회의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 야, 이게 어찌 보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외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원에 또 한쪽 귀를 쫑긋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발빠르게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 보도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찰 패싱당한 류혁 감찰관 추 장관의 직언했다라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의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라는 패싱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패싱을 당했다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반드시 감찰위는 열려야 한다라고 직언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감찰이 안 열어도 된다라고 반박을 했더라. 라는 게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단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이다. 다만 국민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처럼 만약에 뉴욕 이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한 상태로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심각한 감찰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법무부 감찰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에 따라서 감찰을 면밀하게 시행했더라도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처럼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상급자를 완전히 패싱하고 지나가는 상태로서 진행이 됐고 이걸 추미애 장관이 급작스럽게 나가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가 하나둘씩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죽하면 내부에서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내부 고발,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둘씩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야 이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돼서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2년의 임기를 딱 정지시킬 정도로 확실한 건이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모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또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사람이라고 빌었던 내부 인사들조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을 직시해 본다면 아마도 내일까지 이뤄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애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오늘 박수현 또 전 대변인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감찰위가 잠시 후에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른 것처럼 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찰 징계 절차가 굉장히 부당하고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자, 추 장관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추미애 장관은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죠. 그 검찰 개혁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다. 그 과정에서 다소 절차의 정당성이나 좀 이런 과정의 그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적을 받고 또 그런 과정이 검찰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찰위원회의 감찰 권고나 이런 것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중징계를 목표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이게 우리 그 김진애 앵커님 그 역동적 방송을 하시는데 김이 좀 빠지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역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중종시대 조광조의 개혁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정조시대에 또 새로운 개혁의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은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반개혁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개혁이었고 어떤 것이 이 훈구 대신들의 조광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논의와 토론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진상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부임하면서 대통령이 당부했던 두 가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의 관행이나 조직의 문화까지도 검찰총장께서 스스로 해달라라는 간곡한 당부를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씨름판에 이렇게 놓으면 씨름판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서로 삿발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삿발을 너무 세게 잡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심판한테 심판님 반칙하면서 삿발을 너무 세게 잡아요? 라고 지금 검찰총장은 심판한테 국민에게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 추미애 검찰총장의 말이 지금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이 박은정 감찰관과 관련된 내용 일부 보도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의 재판 과정에 박은정 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고 합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그러면 뭐 지휘 받아서 하실 게 아니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수했다는 부분은 사실인가요? 자, 이 박은정 검사를 향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법무부 소속의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자라고 열람을 요구했는데 이 박 담당관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정화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죄 안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라고 이른바 폭로를 했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기록 삭제된 건 없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 담당관은 거부했고 오늘 회의 열린 감찰위원들에게도 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조간신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법무부가 명확하게 사실이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로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렇게는 해명했습니다. 검찰 기록은 징계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으로 이관, 감찰 담당관은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이정화 검사의 이른바 양심선언 혹은 폭로, 내 기록이 삭제됐다. 이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 산하의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을 찾아가서 감찰 기록 열람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게 이 조간 신문들의 의혹 제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감찰 담당관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감찰을 하는 주체 자체는 감찰관 담당 검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도 검토하고 또 사실관계 팩트도 정리하고 그런 의견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법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중에 만약에 다수 의견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감찰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방문할 때도 감찰관인 뉴욕 감찰관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는 모른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이 계속 몰아붙이시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여당 입장이시니까 씨름 얘기를 했잖아요. 씨름은 굉장히 다른 어떤 축구나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스포츠가요 명백해요. 그러니까 삿바만 잡고 싸우잖아요. 예. 우리가 뭐 킥복싱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반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씨름은 삿발을 가지고 기술과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씨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치를 하면 딱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정신에 가장 많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싸우려고 하면 삿발만 잡고 싸워야죠. 근데 삿발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삿발로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모래를 갖다가 눈에다 딱 뿌려버리면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고 아까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절차의 어떤 정당성 정말 씨름을 보고 그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징계 조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그 해석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해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포츠도 사실 반칙은 허용돼서는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오늘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청인은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하여서 뭐 검찰총장으로서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12월 2일이면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정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일단 이재명 기자,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이 이틀 뒤면 징계가 실효화될 텐데 뭐하러 지금 법원에 이런 절차를 거치느냐라는 취지인데요. 자,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측이 징계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틀 뒤에 징계가 실효된다. 징계위가 징계 결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다시 한번 풀면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직무 배제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무부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은 내일이면 징계가 열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취소달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을 하면 결국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날 텐데 직무 배제를 취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지금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징계 청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직무 배제를 하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됐던 겁니다. 참여연대도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징계가 나서 해임이 되면 직무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징계가 나오기도 전에 왜 직무 배제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추미애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미 해임이 날 거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징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결론 나 있고 결론 나인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이 실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컸던 그 논란이 될 것 같고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감찰위에서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10시에 열리는데 거기서도 문제화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왜냐하면 감찰의 내용이 뭔지 과정이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에 회부됐다는 것도 문제인데 징계 결과가 이미 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기 때문에 전 저것이 굉장히 앞으로 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법원이 어떤 판가름을 내릴지가 상당히 양측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언제 나올까? 자, 왜 어제 안 나왔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근데 사실 이르면 오늘 결정이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제도 이르면 오늘, 오늘도 이르면 오늘. 법원 맘입니다.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급기야. 내일 징계위 열리고 난 이후에까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인용 결정 시 바로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내일 징계위 이후에 나올 가능성 바로 나오잖아요. 징계 여부 수위 결정되면 집행정지 소송에 실익이 없다. 자, 그렇다면 김병민 비대위원님, 법원의 판사는 개인의 양심과 법적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자, 일단 이 시점을 언제 발표하느냐의 시점이 일단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버렸잖아요. 네. 법원이 내일 징계위 전에 적어도 오늘 발표하느냐 아니면 징계위 이후에는 뭘 발표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본안 소송으로 따져야 되죠. 오늘 발표를 안 하느냐 이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될 텐데 예. 판사도 이 의미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이 조금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 공무원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관한 손해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고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중징계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징계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구의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2년의 임기 보장된 총장을 조금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당히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서 해임 절차를 밟았다. 나중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결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허무맹랑한 것이었다고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귀결되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용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충분히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여지까지 남겨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단 한 명입니다. 무리하게 주장한 추미애 장관 한 명.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난 뒤에 문제가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의 뒤에서 옹호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점들을 살펴보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권 여당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저는 그 답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가 아직 열려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징계위원을 선정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이 총 7명인데 고경 법무부 차관은 위원장을 대행하고 검사 2명도 장관이 지명,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경륜을 갖춘 사람도 장관이 위촉한다. 사실상 장관의 입맛대로 징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징계위의 결과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우선 그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이 그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변호인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고 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든 열리게 될 절차인 징계위원회의 결정, 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권위가 없도록 만드는 뭐 이런 좀 발언이 아닌가. 이래서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좀 양측 대변인이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면 좀 논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가 청구된 상황이지 어떤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판단해가지고 기소가 된 뭐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뭘 싸울 이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거기에 집중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다만 그 사찰 문건을 어쨌든 그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부서,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까? 거기에 검찰총장이 시켰고 그것을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작성했으며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은 그것을 공판 담당 송무부뿐만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의 수사들 담당 거기에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따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에 충실하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김병민 의원님이나 김광남 변호사님 전부 오늘 이 가처분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각 내지는 설사 기각이 아니더라도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아마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뭐 불법 사찰이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윤 총장이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다. 윤 총장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령에 따른 직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에 따른 징계 청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한다면 저는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인용될 거다, 기각될 것이다. 오늘 나올 거다,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다른데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추후에 징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모두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윤 총장에게 제기된 이른바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 징계위의 어떤 징계 결과의 어떤 적절성, 공정성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아무 무관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감찰위원이랄지 이제 징계위원 자체는 제일 생명은 공정성이거든요. 그럼 공정성이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왜 3분의 2로 외부 인사로 하겠습니까? 그럼 공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도 되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양면의 동전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찰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비의사실이 6개잖아요.
근데 나머지 5개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 사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언론의 논조랄지 아니면 법조인들의 의견을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신청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돌직구쇼 하는 동안에 예.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0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결정은 오늘 오전 아니면 적어도 오후에는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예. 수는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나온다. 어쨌든. 그렇죠. 내년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내일. 근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않고 미루면 저는 재판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이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랄지 직매배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거의 저는 100% 인용 결정을 받았어요.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배제 결정은 일반 사건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통상 가처분 정지 결정이 한 오전 몇 시쯤 나옵니까? 아니 오전 10시에 나올 수도 있고 한 예. 2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10시 아니면 2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어제 신문 했잖아요. 예. 1시간 정도. 그러면 어제 오후에 낼 수도 있는데 워낙 중체대한 사건인데 신속하게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5분 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안 내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간 더 판단을 습고한다고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이 큰데, 만에 하나 가처분 결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추미애 장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자, 과연 통상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나온다라는 우리 김 변호사님의 말이 있었는데, 10시면은 지금 한 4분 좀 남았거든요. 4분 뒤에 나올지 오후에 나올지, 박수현 대변인 말처럼 오늘 안 나올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하군요.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추의 남자로서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서라 라고 촉구했다라는 뉴스 속보 돌직구쇼 말미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도 직속 상관인 추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 소위 이의를 표기했습니다. 장관님 한 발 물러나 주십시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총장 대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 그러면서요, 글을 올렸고요. 이 조남관 총장 대행은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민정실 행정관 근무,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의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 영전을 했었던 이른바 추의 남자다.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 한 부장검사, 검찰 내의 최고위직의 친정부적 성향, 추 장관도 나름의 충격을 이번 일로 받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어제 저희 속보로서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조남관 권한대행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추 장관 한 발 물러서 주십시오. 굉장히 긴 읍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추 장관도 좀 충격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데, 추미애의 믿는 도끼, 조남관 마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맡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검찰국장으로 임명을 했죠. 가장 자기의 최측근으로 발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검 차장까지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뿐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부에 누구도
임기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로 가고 이제 징계 청구를 한다는 건 검찰 조직원들의 신망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했던 검찰 개혁도 좌절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뿐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조남관 차장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사실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이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누가 고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혁의 대상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어려운 건 그 대상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조남관 차장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검찰 모두의 신망을 잃게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사실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는, 곱씹어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도끼 추장관의 그 표현 중앙일보가 오늘 썼군요. 예. 하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무부의 직속검사들, 그러니까 법무부 고위 간부급마저 추장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집단행동. 법무부 차장급, 부장급, 중간 간부 12명 장관님께 드리는 글 전달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 처분 부당하다.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 징계회 연기해야 된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법무부 바깥에서 추장관을 향해서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했던 차원이라면, 비록 그 사람이 추에 믿는 도끼를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법무부 내부에서 법무부의 고위급 간부, 차장, 부장급, 추장관을 제외하고, 추장관과 몇 명을 제외하고 추장관에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당하다. 징계위도 연기해야 된다. 라고 직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징계 업무 담당 검사는 연차. 이건 사실상의 징계 참여 보이콧, 일종의 항명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 행동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기에 플러스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평검사 100%가 다 집단 성명을 냈다. 결국 어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동참을 해서 평검사 100%의 법무부 고위 간부급도 추장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거의 이제 막다른 길에 선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어느 정도 지난 기간 동안 뜻을 좀 같이 했던 검사 내부의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한 여론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또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품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보는 사람들, 특히 검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선이 갈릴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게 되는데요. 아주 만약 이 상태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훗날 시간이 지난 뒤 역사의 평가를 받았을 때, 당신 추미애 장관 그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할 때 같은 편에 서 있었지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됐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마지막 상황에 오게 된 것인데요. 이 정도 됐으면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추진했던 상황에 대한 개혁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게 되는 게 적어도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의견 들어보셨고 검찰 내부에 계시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법무부의 고위급 간부들까지 어찌 보면 추장관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통상 쓰니까 추장관을 모시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있는 법무부의 고위급 간부가 장관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거 부당합니다. 장관님. 당장 징계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징계 업무 담당하는 검사는 휴가 쓰고 나가버렸다. 저는 이런 검사들의 반발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 상황에서 또 이제 검찰이라는 게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랄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번 놀랐는데, 이제 첫 번째는 평검사의 거의 100%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검장이나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검장, 지검장 승진한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하고 어떤 코드가 맞고 정체성이 맞다고 해서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친위 부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위 부대들이 대부분이 다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감찰의 주체인 그 팀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 검찰 1국, 2국, 검찰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검찰의 엘리트가 간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검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인사 때 자기하고 정말 가장 코드가 맞는 검사들을 검찰국에 배치를 하는데 그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대검 차장 정말로 검찰국장관이 역임했던 대검 차장까지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정도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주지검의 이제 이완우 검사가 본인이 추미애 장관을 거의 뭐 최초에 반발했잖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커밍아웃 했다고 그랬어요. 예. 커밍아웃은 뭐 그것도 뭐 아주 반발하는 성소수자 측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많은 다수에서 일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반발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커밍아웃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추미애 라인 검사구나.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기차가 출발해서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검사들의 대규모 평검사 100%의 항명, 반기 그리고 법무부 내에 추미애 장관 사람들까지도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검난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럼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당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을 지금 내쫓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다가 판사에 사찰했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조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그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요, 검사 동일체가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검사 동일체가 문제다, 검난에 대해서. 그러자 김철근 국민의힘의 상근부 대변인인가요? 문파 동일체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이 같은 조직적인 어떤 반발에 대해서 권력을 지키려는 검사들의 몸부림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추장관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사들이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사님들께서 검찰이 서운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아주 그 실무 일을 많이 하는 그 검사님들을 만나보면 저 선배님 서운합니다. 우리 정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위에 저 높은 선배들 몇 분들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건 당연히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같으신 그 검찰 출신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즐겼었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붕 역풍비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큰 새는 맞바람을 맞아야 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저는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과제 개혁을 하는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요. 또 저렇게 이제 검찰이 저렇게 집단으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거기 하나 조남관 총장, 차장의 그 호소문이나 저는 그거 보고 감동스러웠어요, 정말. 진짜 내부의 조직을 추스리면서도 추 장관과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그 정말 절절한 내용에 감동을 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검찰들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검사님 여러분들 노고 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을 지적한다면 검찰 개혁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게 부끄럽다. 라고 하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단 한 줄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을 향해서 정말 어떤 소통하는 길이고 국민께 우리도 더 노력하겠으니 이 입장을 더 공정하게 봐달라고 검찰의 입장을 그렇게 국민께 하소연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찰의 입장만 그렇게 다 옹호하면서 그동안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성찰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검찰의 발언이나 입장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 검찰 개혁을 우리 검찰도 스스로 협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성찰의 말씀도 한 줄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추미애 장관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이낙연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정말 진정성으로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향해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사들이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층들의 외면이 두려워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당대표로서 이야기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에 대한 그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 배멀미가 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 어려운 상태니까 배를 다 묶게 되는 연안개를 쓰게 될 때는 자칫 잘못하게 돼서 동남풍이 들면 한 번에 다 불로 타서 쓸려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리고 그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소위 말한 지지층의 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휘둘리면서 이번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완전히 뒤로 밀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똘똘 묶어서 추미애 장관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는 누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여론의 무서운 민심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본인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담아내지 못하고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 그리고 비겁하게 이를 뒤에서 묵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등에 함께 얹혀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과연 거기에 대한 민심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거운 책임감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시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호랑이 등에서 지금이라도 내려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검찰 개혁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되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잘해라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조남감 대권 차장이 했던 얘기들이 있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을 향한 열의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하는 충언에 대해서조차 추미애 장관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 평소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데 그 말씀 믿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공수처 출범 법률 공포된 지가 지금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공수처장 빨리 좋은 공수처장 뽑도록 협조하고 공수처 출범해야 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의 문화와 수사의 관행까지도 바꿔야 될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그렇게 검찰에게 요청해드리고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공수처에 관련돼서는 우리 당은 애당초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입법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좀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데 무튼 확실한 건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슈가 다 묻혔다는 것이죠. 아무튼 원론으로 돌아가서 추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여권이 좀 깊이 있게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셨지만 한치 양못 없이 평평한 두 분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두 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가깝고 친하지만 의견이 상당히 좀 팽팽해서 가운데서 듣는 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진해원 검사가 추미애 장관이 최실화를 닮았다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원 검사, 사진에서 배우 최실화님을 닮으신 분이 누구냐? 없는데요? 추가, 장관님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한 개 정도 크기입니다. 추가, 에잇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실화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일단 이재명 기자 논평이 필요 없는 정도의 저건데 갑자기 최실화 씨가 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진해원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사실 이걸 갑자기 왜 했나 모르겠으나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전체 검찰로부터 상당히 지금 공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아마 이제 추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이런 거지만 이 논리적 공방 속에서 옹호하려고 했으면 과연 지금의 윤 총장 징계 청구가 왜 합당하고 지금의 과정의 절차의 문제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없는지를 공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추 장관이 누굴 연예를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추 장관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더 희화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히려 더. 자, 세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간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문혜기 언론 자진 사퇴? 자,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 이에 대한 여권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추 장관의 거취를 열어두면서 우선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동아일보에게 내놨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서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라는 조명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진중권 조 교수는 페북에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돼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탁현민의 화장에 감춰져 있던 그의 민낯이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로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대통령의 메시지, 야당에 따르면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건데 정확히 무슨 뜻이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요, 딱 지금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공 후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제 낡음과의 어떤 결별을 또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낙연 대표 그리고 박지원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도 저런 뜻으로 얘기했군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결국은
많은 언론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 검난이라고 하죠. 대규모 검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 검난 속에서 검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걸 같이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엿새 동안 계속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비겁하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하라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엿새 만에 어떤 응답을 했다,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답은 역시 검찰들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느꼈지만 검찰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원점에 돌아가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내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 그리고 두 가지 앞서는 과잉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 이게 검찰 개혁의 시작이었고 본류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들 대규모 반발을 부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불러온 반발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윤 총장을 감찰하고 징계 청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과잉 수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범죄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뭐 그런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다 보면 그래도 죄가 안 나오면 다른 것으로 다시 수사하는 거 별건 수사 이런 게 이제 늘 검찰권 남용의 문제였는데 윤 총장을 감찰의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감찰 결과 뭐가 나올 때까지 감찰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그리고 또 안 나오니까 판사 문건이랑 또 다른 걸 들어서 징계 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오히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결국은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검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검찰 개혁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그리고 지금 반드시 또 빛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검찰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점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건의일까요? 추윤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 윤 총장 징계 문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다. 우회적으로 추 장관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 둘 다. 그러자 대통령이 나도 고민이 많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라고 총리에게 답변을 했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동반 퇴진 자체가 옳으냐라는 논란까지 양쪽 진영 모두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 총장은 본인의 임기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남았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임기를 지켰다. 대통령이 나에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라고 했다라는 윤 총장의 이야기. 자, 정 총리의 질문에는 고민이 많다라고 대통령은 직답을 피했고 앞선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지적 없이 성공무사,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집단적 이익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꺼냈다. 자, 두 가지로 조합해봤을 때 많은 조간신문들은 박수현 대변인 결국에 총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추 장관은 그대로 두고 윤 총장만 해임안이 올라오면 해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던데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입이자 대통령의 남자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심은 아니고요. 복심 거부. 아마 제가 모셔본 또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아마 대통령이 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반부패
뭐 관계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도 윤석열 추미애 서로 막 맞부딪힐 때 얼마나 민감했으면 언론이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를 바라볼까 이런 민감할 때 대통령이 했던 말씀은 2번에 걸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손잡고 이 검찰 개혁을 정말 좀 잘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대통령이 침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왜 이 갈등을 국민이 너무 피곤하시는데 대통령이 뒤에 숨어서 심지어는 비겁하게 그걸 가만히 놔두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님 검증해 주십시오. 그런데 검찰청법 37조 2에 의하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검사는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도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는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뭐 이런 것들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정치를 해달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그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끄럽더라도 이런 절차를 다 지키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권한을 덜 행사하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대통령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겁하게 숨는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 이런 절차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언론에서는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의 어떤 결과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보시기에 불편 부당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아마 정치적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대통령의 모교 후배들 가운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교 경희대 후배들도 비판글. 27일 경희대학교 익명의 SNS 페이지인데 문 대통령과 이성윤 지검장이 동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선배님, 장관, 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셨다. 제발 책임있게 처리하시오.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길.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건데요. 뭐 모든 경희대학교 뭐 후배들의 입장도 아니고 익명의 일각의 글이니 그 부분 감안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차원이고요. 그 가운데에 청와대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나달라라는 요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의 면담은 거절하고 코로나 국면에서 조기 축구를 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추윤 사태 질의서를 전달하겠다. 그런데 특히 정무수석실 코로나 방역 이후로 야당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죠. 자, 어제 75시간 만에 만남이 성사됐는데 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난다라고 해놓고서 최재성 수석은 조기 축구를 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파 조기 축구 모임 참석. 최재성 수석은 경기 중 모두가 마스크 썼다. 같이 식사도 안 했다. 죄송하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 왜 야당 의원의 면담은 코로나 핑계로 거부하면서 조기 축구를 갔느냐는 논란에 대해서 마스크를 썼다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23일 최 수석이 조기 축구 차기 전에 23일에 청와대가 전 직원 모임 행사 취소를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코로나적 측면에서도 최 수석의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예. 최 수석이 안 만나줬다가 75시간 만에 결국 만나줬어요.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발걸음을 잘못 전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 갈 게 아니라 송파에 있었던 조기축구에 같이 축구화 신고 갔으면 축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냈던데 민주당원 멈춤 기간이라고 해서 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정세균 총리 나서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공직자가 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 있는 청와대 수석이 축구 경기를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축구를 뛰었다고 하니
이 바라보고 있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제 말로만 이야기를 했대 영이 쓰지 않는 부분들이 명확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던 최재성 수석의 이야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말로만 코로나 방역하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청와대가 얻는 좋은 교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정무수석 이야기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로 상임위가 배정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행, 어제 박병수 국회의장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맞교체가 된 건데 국민의힘에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 충돌의 끝판왕이다. 박병석 의장 측은 정당에서 요청한 상임위원 사보임을 의장이 불허한 경우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불과 얼마 전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의원이 국토위와 기재위 등을 엄금하겠다.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라며 엄금하겠다라고 밝혔던 바 있어서 4주택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승인하고 재판을 받아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최강욱 대표를 법사위로 허가한 박병석 의장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박병석 의장의 저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위에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토위에 다주택자 의원 가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토위가 부동산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입법과 관련해서 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약간 웃으면서도 웃기면서도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4주택자라고도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택이 많은 사람은 국토위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해충돌 소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더군다나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을 받고 있으면 법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소 위주로 하는 검찰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법사위로 갔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마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전 행동을 보면 굉장히 윤석열 총리에 대한 저격이 본인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 저격이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이고 직무부 해제까지 됐습니다만은 공결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사위에 나와서 어떤 얘기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박병석 의장이 이전에 의장이 불허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권유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보임하기에는 이제 부적격한 것 같으니까 좀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 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왜 저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보임을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의 논란입니다. 윤 총장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적, 품질적으로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 놓는다.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이다.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빵뚜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금식 교수는요. 말이 앙뚜아네트의 딴 나라 발언 시즌2다. 아파트 환상 벗어나라는 진선미 의원의 인식과 똑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누리꾼들도 김현미 장관의 이 빵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정책 탓과 정책의 문제를 언급한 건데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 같은 반응들이 일각의 반응입니다. 일각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변 박사님, 네. 아파트 문제 사실은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떤 정권도 아파트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어제 그 빵 발언 이게 왜 지금 논란인 거죠? 일단은 빵으로 얘기하게 되는 결국은 모든 것들을 탓으로 돌렸다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인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현미 장관이 지금 취임 1년차, 2년차의 장관으로서 지금 당장 빵처럼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현미 장관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017년부터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고 했던지 수년의 시간이 지나 2020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많은 부동산의 인허가권, 박원순 이제 보이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민주당의 서울시가 사실상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문제가 결국 누적돼서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됐던 것에 대한 통렬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남 얘기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빵 찍어내듯이 아파트 찍어낼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들 분통이 터지는 것이고요. 과거에 대한 잘못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공급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부족하다는 걸 김현미 장관이 드디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없는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취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고 아파트와 관계없는 다른 방식의 주택 공급 정책을 얘기하게 되니까 국민들 분통이 터지는 거죠. 예. 박수현 대변인. 예. 빵 발언. 이해는 가나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현미 장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당이니까 전 정권 탓하면 안 되죠. 이 부동산 문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빵 찍어내듯이 금방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답답하니까 한 것 같은데 택지 공급, 지구 지정부터 해서 분양까지 가려면 5, 6년, 10년까지 걸리는데 이것이 왜 김현미 내가 국토부 맡은 내 임기만의 문제냐라고 하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택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인허가가 줄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또 좀 꺼내면서 또 해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집권당, 국민이 권력을 준 집권당인데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국민께 또 국민을 대할 때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더 등을 두드려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격언을 우리 공직자들도 특히 집권당은 더 명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사실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이해는 가나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데 여권 인사들의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 논란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것이 알려지면서 앙뚜아네트에 비유됐었는데 또 김현미 장관이 그에 이어서 아파트가 빵이냐 내가 어떻게 공급하냐라는 식의 발언으로 빵뚜아네트다. 야당에서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빵에 비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사실 사실관계도 조금 제가 볼 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5년 전 2016년, 17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인허가된 주택이 18만 채입니다. 근데 현 정부 2018년, 19년 동안 인허가된 주택이 12만 채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다시 5년 뒤에는 더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준 걸 알았지만 현 정부도 공급을 늘리진 않은 거죠. 특히나 조금 전에 김병인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3년간 지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금. 그러면서 글쎄요,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잘한 정책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게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다시 정책을 뒤집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많은 대책을 내면서 계속 공급 억제 정책을 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규제 일변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페잉 바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좀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현 정부에서 만약에 공급 대책을 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전 정권 책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 책임이랄지 야당이랄지 언론에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만에 하나 다음에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는 전 정권 탓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쳐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무조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이제 발상에서도 잘못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 열리는 이 감찰위의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내일 열리는 징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